여보, 통장에 왜 5천만 원밖에 없어? 남편이 통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5억 원이 있었습니다. 4억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검사라는 사람이 전화했고 비밀 수사라며 남편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카드명의 도용 사건에 휘말렸으니 돈을 보내야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5번 은행에 갔고 조금씩 나눠서 보냈습니다. 남편이 경찰서에 신고했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이 짐을 쌌습니다. 40년 같이 살았는데 나한테 거짓말했어. 이혼하자. 저는 63세 박선영,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의사였고 은퇴 후 7억 원으로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혼자 원룸에 살고 남편과 자녀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박선영, 올해 63세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38평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 김태주는 올해 65세이고 1년 전 정형외과 의원을 정리하고 은퇴했습니다. 35년 동안 병원을 운영했고 환자들이 많았으며 수입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은퇴할 때 병원 건물을 팔아서 1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파트 대출 5억 원을 전액 상환했고 7억 원 중에서 5억 원은 제 명의 통장에 2억 원은 남편 명의 통장에 나눠서 넣었습니다. 평소 생활비나 큰돈은 제 통장에서 관리했습니다. 빚이 하나도 없었고 집도 완전히 우리 소유가 됐습니다. 자녀는 딸 둘입니다. 큰딸은 38살이고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작은 딸은 35살이고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손주가 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작은 딸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아파트 뒤쪽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 걸렸고 돌아와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읽고 저는 설거지를 했으며 오전에는 각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의학 서적을 읽거나 골프 연습을 나갔고 저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점심은 보통 밖에서 먹었고 저녁은 집에서 제가 차렸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남편이 골프 모임에 나갔고 2번은 제가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주말에는 손주들을 돌봐주거나 남편과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평범하고 안정된 노후였습니다. 돈 걱정도 없었고 건강도 괜찮았으며 자녀들도 잘 컸습니다. 남편과 사이도 좋았습니다. 가끔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남편은 골프 나갔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신한카드 고객센터입니다. 박선영 고객님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고객님 카드로 이상 거래가 감지돼서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오전 9시에 백화점에서 300만 원 결제하신 적 있으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 집에 있었어요. 여자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카드가 도용된 것 같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금융감독원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끊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잠시 대기 음악이 흘렀습니다. 30초쯤 지나자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대응센터 김 과장입니다. 박선영 고객님이시죠? 네, 맞아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고객님 카드 도용 건 확인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도 4-7건 신청돼 있고 통장 거래 내역도 이상해요. 범죄 조직이 고객님 개인정보를 빼내서 악용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출이요? 저 대출 신청 안 했는데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조직이 한 거예요. 이거 방치하면 고객님 신용도 망가지고 통장도 정지됩니다. 검찰에 연결해 드릴게요. 검찰이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부 박성민 검사입니다. 박선영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침착하고 권위 있게 들렸습니다. 검사라는 직함이 주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 지금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셨습니다. 박선영 씨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범죄 조직이 악용하고 있어요. 카드 도용은 물론이고 대출 사칭, 통장명의 도용까지 진행 중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검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박선영 씨는 피해자예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박선영 씨 명의로 범죄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비밀 수사 중이에요. 범죄 조직이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하니까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비밀 수사라는 말에 긴장이 됐습니다. 남편한테도요?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가족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범죄 조직이 가족 통화 내역까지 감청하고 있어요. 남편분한테 말하면 남편분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도 위험하다는 말에 겁이 났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박선영 씨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조직이 박선영 씨 통장을 이용해서 돈 세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무죄를 입증하려면 통장 잔액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안전계좌요?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특수계좌예요. 거기로 돈을 옮기면 범죄 조직이 접근할 수 없고 수사 끝나면 돌려드립니다. 통장에 5억 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사가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5억이요? 그럼 더 위험합니다. 범죄 조직이 그 돈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최대한 빨리 옮기셔야 해요. 오늘 은행 가실 수 있으세요? 남편이 골프 가서 오후 5시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후 2시쯤 은행 가시면 됩니다. 일단 1,000만 원만 먼저 옮기세요. 한 번에 많이 옮기면 은행에서 의심할 수 있으니까요. 은행 직원이 뭐라고 물어보면 개인 용도라고만 하세요.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라고 하세요. 이건 정식 검찰 수사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은행 다녀오시면 제 휴대폰으로 전화 주세요. 번호 알려드릴게요. 공중전화나 다른 사람 폰으로 거시면 안 돼요. 박선영 씨 폰으로만 연락하세요. 휴대폰 메모장에 번호를 적었습니다. 공교롭게도 010으로 시작하는 일반 번호였습니다. 검사님, 근데 이게 일반 휴대폰 번호인데요? 검사가 대답했습니다. 비밀 수사용 전화예요. 검찰 대표 번호로 하면 범죄 조직이 추적할 수 있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였고 은행까지 가려면 점심 먹고 나가야 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범죄에 연루된 걸까? 하지만 검사가 직접 전화했고 금융감독원 직원도 확인해 줬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2시에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한테 1,000만 원을 출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에 쓰실 거예요? 개인 용도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세요? 요즘 많거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돈 쓰는 거예요. 직원이 신분증 확인하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내줬습니다. 은행에서 나와 검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00만 원 찾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박선영 씨. 이제 그 돈을 안전계좌로 보내셔야 해요. 편의점 가시면 됩니다. 편의점에 있는 현금 입금기로 송금하시면 돼요.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받아 적으세요. 휴대폰 메모장에 계좌번호를 적었습니다. 국민은행 계좌였고 예금주는 금융감독원 특별계좌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가까운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현금 입금기 앞에 서서 검사가 알려준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1,000만 원을 넣고 입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에서 영수증이 나왔고 입금 완료라고 표시됐습니다. 검사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송금했습니다. 검사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선영 씨,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까 이상한 거래가 더 있어요. 추가로 1,000만 원 더 옮기셔야 할 것 같아요. 내일 다시 은행 가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골프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싶었지만 검사가 한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5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골프 어땠어?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스코어도 괜찮았고. 여보, 오늘 뭐 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행 갔다가 편의점 갔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집에서 청소하고 텔레비전 봤어.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평생 남편한테 거짓말을 거의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수요일 오전에 검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선영 씨, 오늘 은행 가실 수 있으세요? 1,000만 원 더 출금하셔야 해요. 네, 갈 수 있어요. 남편은 아침 산책 후에 서재에 들어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슬그머니 외출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마트 좀 다녀올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또 출금했습니다. 직원이 또 물었습니다. 어제도 1,000만 원 찾으셨는데 괜찮으세요? 보이스피싱 아니세요?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제 돈인데 왜 자꾸 물어보세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돈을 내줬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또 송금했습니다. 이제 2,000만 원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검사한테 전화하니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박선영 씨, 수사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범죄 조직 규모가 크고 박선영 씨 명의로 된 대출이 여러 건이에요. 추가로 더 옮기셔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요? 검사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5,000만 원 정도요. 한꺼번에 찾으면 은행에서 막을 수 있으니까 며칠에 걸쳐서 나눠서 찾으세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매일 1,000만 원씩 찾아서 편의점에서 송금했습니다. 남편한테는 마트 간다, 친구 만난다, 백화점 간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식사 시간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자주 나가네? 무슨 일 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니, 그냥 친구들 자주 만나고 그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친구들 많이 만나. 나도 골프 자주 나가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검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선영 씨, 주말에도 은행 가실 수 있으세요? 이번 주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해서요. 토요일은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검사님, 주말은 남편이 집에 있어서 어려워요.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 이거 정말 시급해요. 오늘 못 옮기면 박선영 씨 통장 정지될 수 있어요. 핑계 대서라도 나가셔야 해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친구가 급한 일 있대. 잠깐 나갔다 올게.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토요일인데? 응, 급하대. 금방 올게. 은행에 가서 2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커서 직원이 지점장을 불렀습니다. 50대 남자 지점장이 와서 물었습니다. 고객님, 2천만 원 현금 인출하시는데 용도가 뭔가요? 개인 용도예요.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누가 돈 보내라고 하지 않았나요? 보이스피싱일 수 있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에요. 제 돈 찾는데 왜 자꾸 간섭하세요? 지점장이 한숨을 쉬며 돈을 내줬습니다. 편의점에서 2천만 원을 송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다녀왔네? 응, 일 금방 끝났어.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친구 일이 뭐였는데?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그냥 상담 같은 거. 개인적인 거라 얘기하기 좀 그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검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선영 씨, 오늘도 나가실 수 있으세요? 일요일인데요. 남편이랑 집에 있기로 했어요. 검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선영 씨,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지금 박선영 씨 명의로 사기 범죄가 진행되고 있어요. 빨리 처리 안 하면 박선영 씨가 공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어요. 공범이라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왜 공범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박선영 씨 명의로 범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박선영 씨 책임이에요. 무죄를 입증하려면 돈을 빨리 안전계좌로 옮기셔야 해요. 지금 안 하시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구속이라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한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교회 좀 다녀올게. 남편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교회를? 새벽 예배도 아니고? 응, 특별 기도회 있대. 금방 올게. 남편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일요일이라 문을 닫았습니다. 검사가 알려준 무인 현금 인출기로 갔습니다. 1,000만 원을 찾아서 편의점에서 송금했습니다. 이제 7천만 원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싶었지만 검사가 한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검사가 또 전화했습니다. 박선영 씨, 거의 다 끝나가요. 조금만 더 협조해 주세요. 오늘 3천만 원만 더 옮기면 수사가 마무리됩니다. 3천만 원이요? 그렇게 많이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 명의로 된 대출이 47건이에요. 금액도 크고요. 3천만 원 옮기시면 전부 해결됩니다. 수사 끝나면 바로 돌려드려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제 얼굴을 보더니 지점장을 또 불렀습니다. 지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지난주부터 매일 현금 인출하고 계신데 정말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저희가 경찰에 신고해 드릴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제 돈 찾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신고 안 해도 돼요.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거예요.
지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찰 수사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을 더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가 비밀 수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빨리 돈 좀 주세요. 지점장이 한숨을 쉬며 3천만 원을 내줬습니다. 편의점에서 송금하고 검사한테 전화했습니다. 3천만 원 보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박선영 씨, 죄송한데 문제가 하나 더 생겼어요. 또요? 도대체 언제 끝나요?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범죄 조직 두목이 중국에 있는데 그쪽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국제 공조 수사를 해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추가로 1억 원 정도 더 옮기셔야 해요. 1억 원이요? 그렇게 많은 돈을요?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 통장에 5억이 있잖아요. 1억은 적은 금액이에요. 이거 안 하시면 박선영 씨 전 재산 다 날릴 수 있어요. 범죄 조직이 박선영 씨 통장 다 털어갈 수도 있어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은행에 갔습니다. 화요일에 4천만 원, 수요일에 3천만 원, 목요일에 3천만 원을 찾아서 보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저를 볼 때마다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혼자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지금까지 4억 5천만 원을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거의 다 보낸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싶었지만 이미 너무 많이 보낸 상태였습니다. 지금 와서 멈추면 그동안 보낸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검사가 수사 끝나면 돈을 전액 돌려준다고 했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손에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뭐가? 남편이 통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지난주부터 매일 큰 돈이 빠져나갔어.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씩. 도대체 이 돈 어디에 쓴 거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계속 물었습니다. 여보, 통장에 5억 원 있었는데 지금 5천만 원밖에 없어. 4억 5천만 원이 어디로 간 거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대답 좀 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고 검사가 신신당부했지만 이제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사실은 남편이 제 어깨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사실은 뭐? 어서 말해봐. 도대체 4억 5천만 원을 어디에 쓴 거야? 남편한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전화가 왔고 카드가 도용됐다고 했으며 금융감독원과 검사가 연결됐고 비밀 수사라며 돈을 안전계좌로 옮기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검사? 비밀 수사?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검사님이 제 명의로 범죄가 진행되고 있대요. 무죄를 입증하려면 돈을 옮겨야 한대요. 수사 끝나면 돌려준대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보이스피싱이야. 검사가 전화로 돈 보내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검사님이 직접 전화했어요. 금융감독원 직원도 확인해줬고요.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다 사기꾼이야. 당신 완전히 사기당한 거야. 4억 5천만 원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들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보이스피싱 신고하려고요. 제 아내가 사기당했어요.
4억 5천만 원요. 30분 후 경찰 2명이 집으로 왔습니다. 40대 남자 형사와 30대 여자 형사였습니다. 남자 형사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전화가 왔나요? 지난주 화요일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카드 도용됐다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이랑 검사한테 연결됐어요. 여자 형사가 물었습니다. 검사 이름이 뭐였나요? 박성민이요. 형사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검사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휴대폰 메모장에 있던 번호를 보여줬습니다. 형사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이 번호 지금 꺼져 있어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에요. 남자 형사가 말했습니다. 송금한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편의점 입금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형사가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계좌 대포 통장이에요. 이미 돈 다 빠져나갔을 거예요. 회수 거의 불가능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회수 불가능이라고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포 통장 여러 개 거쳐서 돈을 빼돌려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고 범인 잡아도 돈은 이미 다 써버린 경우가 많아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4억 5천만 원이, 평생 모은 돈이. 형사들이 조서를 작성하고 돌아갔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검사님이 비밀 수사라고. 가족한테 말하면 위험하다고.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인 거 왜 몰라?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봐. 검사가 전화로 돈 보내라고 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진짜 검사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매일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마트 간다. 친구 만난다. 교회 간다며. 나 완전히 바보 만든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이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녁도 안 나오셨고 밤새 서재에 계셨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서재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나 작은 딸한테 전화했어. 오늘 온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한테까지 알리는 거예요? 남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건 우리 가족 전체 문제야. 오후에 작은 딸이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보이스피싱 당했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왜 속은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언니한테도 말해야 해요. 언니 목도 날아간 거잖아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녀들 상속 목까지 제가 날린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큰딸한테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새벽이었지만 큰딸이 받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큰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큰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 내년에 한국 들어올 계획이었어요. 집도 사려고 했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서재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당분간 호텔에서 지낼 거야. 당신 얼굴 보기 싫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제발 가지 마요. 제가 잘못했어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40년 같이 살았는데 나한테 거짓말했어. 일주일 동안 매일 거짓말하면서
4억 5천만 원을 날렸어. 이제 당신 믿을 수가 없어.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남편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진짜 화났어. 지금은 당신 보기 싫으니까 좀 떨어져 있게 해줘.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집은 텅 비었습니다.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월요일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려고요.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가 송금한 계좌 추적했는데요. 입금된 지 10분 안에 전부 인출됐어요. 현금으로 찾아갔고 그 후로는 추적이 안 됩니다. 돈 회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거의 불가능이요? 조금이라도 찾을 수는 없나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포통장 주인도 가짜 신분증 쓴 사람이에요. 범인 특정 자체가 어렵고요. 설령 범인 잡아도 돈은 이미 다 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이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이요?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상처받으셨대요. 40년 같이 산 사람한테 일주일 동안 거짓말 들었다는 게 못 견디신대요.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세요. 저도 아빠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엄마가 너무 심하게 하셨어요. 딸마저 저를 비난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검사가 비밀 수사라고 해서. 작은 딸이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변명 듣기 싫어요. 엄마 때문에 저희 미래도 다 망가졌어요. 저 집 사려고 모은 돈 있었는데 이제 아빠한테 도움 못 받잖아요. 언니도 한국 올 계획 다 취소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화요일에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얘기 좀 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수요일에 남편이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재산 분할, 박선영 못 없음, 위자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4억 5천만 원 날린 게 더 심해. 나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야. 병원 건물 팔아서 번 돈이야. 그걸 일주일 만에 날려버렸어. 이제 노후 계획 다 틀어졌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 보상할게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보상? 어떻게 보상할 건데? 4억 5천만 원 당장 구해올 거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혼 협의서에 서명해. 당신 몫은 없어. 당신이 날린 거니까 당신이 책임져. 아파트는 내 명의고 남은 2억 5천만 원도 내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게 싫으면 재판 이혼할 거야. 어차피 당신 귀책 사유 명확하니까 재판에도 당신은 한 푼도 못 받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목요일에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친구 5명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선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보이스피싱 전화 엄청 많이 와. 다들 조심해야 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친구 엄마도 지난달에 당했대. 3천만 원 날렸다던데. 또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속아?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몰라서 그래. 우리는 안 속겠지만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만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속은 사람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점장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지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그때 제가 경고했잖아요.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고객님이 안 된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은행은 책임 없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인출하신 거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제 잘못이에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혼 협의서를 앞에 두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서명을 하면 40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한테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아, 나도 생각 많이 했어. 근데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당신이 일주일 동안 매일 나한테 거짓말한 게 제일 화나? 그 돈이 문제가 아니야. 신뢰가 깨진 게 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나 다음 주에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이혼 소송 들어갈 거야. 당신이 협의 이혼해주면 조용히 끝나는데 안 그러면 재판 가는 거야.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 일요일 오후에 작은 딸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혼 협의서에 서명하세요. 아빠 마음 돌아오지 않아요. 딸마저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내가 엄마 편은 안 들어주니? 작은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편을 어떻게 들어요? 엄마가 너무 심하게 하셨잖아요. 아빠 평생 번 돈을 일주일 만에 날리고 거짓말까지 하고 저도 솔직히 엄마한테 실망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동네 경로당 앞을 지나가다가 현수막을 봤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오늘 오후 2시 주민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오후 2시에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강당에 노인들이 50명쯤 앉아 있었고 앞에서 경찰관이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쪽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매우 교묘해졌습니다. 검사, 금융감독원, 경찰을 사칭하면서 비밀 수사라며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찰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 60대 여성 피해가 많습니다. 노후 자금이 많다는 걸 알고 노리는 겁니다. 한 번에 수억 원씩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얘기 같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2천만 원 당했어요. 검사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완전히 믿었어요.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3천만 원 날렸어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진짜 같았어요. 제 손이 올라갔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4억 5천만 원 당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4억 5천만 원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은행 가서 돈 찾아서 보냈어요. 검사가 비밀 수사라며 가족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남편한테도 숨겼어요.
할머니들이 혀를 찼습니다. 어머, 그렇게 많은 돈을.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통장 확인하고 알았어요. 경찰 신고했지만 돈은 회수 불가능돼요. 지금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요. 40년 같이 살았는데 일주일 만에 다 무너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같은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클수록 가족 관계도 파탄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나도 3천만 원 당하고 남편이랑 한 달 동안 싸웠어. 근데 돈이 3천만 원이라 그나마 괜찮았지. 4억 5천은 너무 큰 돈이네.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강남 아파트 하나 값이잖아. 남편이 이혼하겠다는 것도 이해는 가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경로당에서 보이스피싱 교육 들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많대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남편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당했다고 당신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이혼 소송 다음 주 월요일에 제기할 거야. 화요일에 작은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변호사랑 상담했대요. 이혼 소송 준비 중이래요. 엄마가 협의 이혼 안 해주면 재판 가는 거예요. 재판 가면 엄마 더 불리해요. 협의 이혼이 나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 헤어져야 하는 건가? 제가 멍청해서 사기를 당했고 그 때문에 모든 걸 잃는 건가? 목요일 아침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혼 협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로 서류를 보냈습니다. 금요일에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명 확인했어. 다음 주에 법원 가서 이혼 신고하면 끝나. 그동안 고마웠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가정법원에 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법원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이혼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협의 이혼이라 간단했습니다.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30분 만에 정리됐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집에서 나가. 아파트는 내 명의니까 당신은 나갈 수밖에 없어. 재산 분할 없으니까 당신 개인 통장에 있는 돈으로 알아서 살아. 제 개인 통장에는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모았던 돈과 용돈으로 받아서 모은 돈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2주 후에 원룸을 구했습니다.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구로구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냈고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많았지만 원룸이 작아서 대부분 버렸습니다. 옷가지와 사진 몇 장만 챙겼습니다. 대치동 아파트를 나오는 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남편과 커피 마시던 기억, 주방에서 자녀들 밥해주던 기억, 안방에서 손주들 재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6평짜리 작은 방이었고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건 맞은편 건물 벽뿐이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에서는 한강이 보였는데 이제는 벽만 보였습니다. 작은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사했어. 주소 알려줄게. 답장이 없었습니다. 큰딸한테 화상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저와 연락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남편이 없었고 저녁에 밥을 해도 혼자 먹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하기도 창피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천만 원에서 1,800만 원이 됐습니다. 월세 50만 원씩 내고 생활비 쓰니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63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마트 계산대 아르바이트, 식당 설거지, 아파트 경비 보조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트 계산대 면접을 봤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없어요. 평생 주부였어요.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이도 좀 있으시고 경력도 없으시면 시급 최저임금밖에 못 드려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일주일 후에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일주일에 닷새 일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이 800만 원이 됐습니다. 돈이 너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한테서 처음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애 낳아요. 병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딸이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300만 원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8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돈이 없어. 미안해. 딸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럼 됐어요. 아빠한테 받을게요. 엄마는 필요 없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트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삐끗했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디스크예요. 한동안 쉬셔야 해요. 일을 그만뒀습니다.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통장 잔액은 4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한테 사정했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일자리 구하고 있어요. 집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다음 달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원룸에서 쫓겨났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은 밀린 월세로 다 날아갔습니다. 통장에는 20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 35만 원짜리 고시원이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방에 침대와 책상만 있었고 화장실은 공용이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벌었고 고시원비 내고 생활비 쓰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가끔 경로당 보이스피싱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며 다른 노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4억 5천만 원 날리고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자녀들한테 버림받고 지금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까지 강남 대치동 38평 아파트에서 남편과 살았습니다. 통장에 7억 원이 있었고 빚이 없었으며 딸 둘과 손주 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로구 고시원 3평짜리 방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50만 원 벌고 있습니다. 검사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비밀 수사라며 일주일 동안 4억 5천만 원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가족한테 말하면 위험하다고 했고 저는 남편 몰래 매일 은행에 가서 돈을 보냈습니다. 전부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했고 딸들은 연락을 끊었으며 손주 얼굴도 보지 못합니다. 가끔 경로당 교육에 가서 제 경험을 말합니다.
검사가 전화로 돈 보내라고 하는 건 전부 사기입니다. 가족한테 숨기라고 하는 것도 사기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